네, 얼마 전 서울 종로에는요,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을 해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개통한 지 이제 닷새가 됐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제대로 안 끝나서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상 기자. 네, 종로 일가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버스 전용 차선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제 뒤로 도로 중앙에 이 버스 정류장이 보이시죠? 서울시는 지난 31일부터 이 도로 하위 차선에 있던 버스 정류장과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를 도로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시작을 해서요, 제가 있는 종로 일가를 지나서 흥인지문까지 약 2.8km 구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버스 중앙 차로가 있는 곳은 이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버스가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막상 개통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막상 개통은 했지만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야 이곳 인도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보시면요, 저렇게 교통섬이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상 시민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이 사실상 시민들 옆으로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내원 그리고 안전 요원이 있어도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이 옆을 보시면요, 이곳은 도로 이 횡단보도가 이 색칠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도로 곳곳에서 이 색칠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건너도 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도 사실 점검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펜스가 설치가 되면서 높은 턱이 생겼는데 발빠짐 주의 표지판이 있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밤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광화문에서 종로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이 바뀐 버스 정류장 위치가 제대로 안내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갔더니 어디로 가서 타세요 하는데 그게 어딘지 몰라서 처음에 좀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민분들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옛 버스 정류장 표지판입니다. 노선도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곳곳에 이렇게 표지판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도 어떤 시민분이 기다리다가 새로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민들뿐 아니라 헷갈리는 것은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차선과 이 새 차선이 겹쳐지면서 도대체 어느 차선을 따라 가야 할지 헷갈린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눈비가 안 오고 밤이 낮이라서 그나마 저렇게 보이는 건데 밤 되면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이게 안전 점검도 잘 안 끝났는데 너무 좀 시급히 개통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지판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2017년 12월 31일자로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는 완공일에 맞춰서 개통 일자를 사실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는 한파 때문에 이 도로 정비 작업이나 또 색칠 작업이 조금 늦춰졌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 있었지만 이 서울시는 앞으로는 이 안전요원을 더 많이 탄력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빠른 시일 내에 도로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일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북한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통일부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이 또 한 번 연락을 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이 북한이 먼저 연락을 또 한 차례 걸어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상호 간 회선 점검을 일단 실시를 했고 우리 측 연락관이 알려줄 내용이 있냐 이렇게 묻자 북한 측에서는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다시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짧은 통화를 한 뒤 대화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 측 연락관은 계속 현장에서 앞으로의 연락을 계속 기다릴 예정인데요. 어제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1년 11개월 만에 이 연락 채널이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북한이 먼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30분쯤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그 이후에 서로 짧게 통성명을 한 뒤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2016년 2월에 이 개성공단 폐쇄 바로 다음 날 중단 결정을 한 바로 다음 날 이 북한이 바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폐쇄를 시키면서 그 이후로 계속 연락 채널은 차단이 되어 온 상태였습니다. 네, 매우 빠른 속도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정은의 신년사가 있었으니까 불과 사흘 만에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화의 물꼬를 먼저 튼 건 김정은의 신년사였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된 이후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제 후속 조치를 마련을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러자 곧바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그날 오후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간 고위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당분간은 뜸을 들일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을 깨고 바로 어제 곧바로 화답을 해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당시 지시라면서 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개통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온 겁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당시 발표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사실 북한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남조선 집권자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요. 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의 남북 간 고위급 회담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남북 간 대화 분위기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좀 엿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한반도에 핵전쟁으로 번질 긴장 상태가 매우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원인을 우리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 정책 때문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평소라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실기 마련인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노동신문을 보면 대남 비판 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남한을 통한 화해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된 지 공식적으로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실상 고위급 회담이 과연 오늘 대화 테이블에 올라갈지는 조금 더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4층 베란다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수신하겠다는 건데요. 일촉즉발의 순간 소방구조대원이 빠르게 내려와 이 남성을 발로 차서 베란다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살린 발차기였습니다. 광주에서는 몸무게 400kg짜리 황소가 탈출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우시장에서 사오던 황소의 목줄이 풀려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 건데요. 여기서도 소방구조대가 4m 길이의 올가미를 만들어서 30분 만에 황소를 포획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물이 불어나 사람을 구조하는 29살 강기봉 소방관. 그러나 안타깝게도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영예로운 제국상을 받은 강 소방관. 그런데 아버지는 이 상금에 생활비까지 더해서 총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소방관 33년을 해오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한번 뜻에 따르고 실천하고 참여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관 부자의 헌신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년 인사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외교안보가 위중하고 말이지. 지금같이 이렇게 위중할 데가 없었지.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담당 능력이 없었고서. 또 홍 대표는 좌파 정권이 아예 방송사도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두 번째 천만 배우가 됐습니다. 지난 2015년 영화 암살에 이어서 신과 함께가 새해 첫 천만 영화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원작 만화가인 주호민 작가도 축전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행사용 퍼스트레이디라 혹평을 받았습니다. 한 미국 대통령 부인 연구가의 평가인데요. 트럼프가 트위터 대통령이라면 멜라니아는 인스타그램 영부인이라는 촌평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8개월 임신부가 목욕 중 스마트폰 충전기에 감전사했습니다. 충전 중이던 스마트폰이 욕조 안으로 빠지면서 변해당한 건데요. 화장실에서만큼은 휴대전화 이용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상생활 중 안전사고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서울의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는 7일부터 벌금과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현장 취재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의 목적과 그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진술은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청와대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과연 이제 용처가 어딘지 궁금한데 그것도 아마 이따 검찰이 밝힐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법원이 밝힌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영장 발부 사유는 뭡니까? 네, 법원이 오늘 새벽 0시쯤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두 의원에게 각각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중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네, 서울구치소가 마치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 그런데 두 의원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먼저 최경환 의원의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내 혐의가 사실일 경우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히면서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이우현 의원 역시 10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모두 보좌진이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최장 20일에 걸쳐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보강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훈입니다. 이상화 선수 이번 올림픽에서 3연패 도전을 하시는데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상화 선수 챔피언입니다. 이상화 선수 화이팅! 네, 지금 이 시각 전북 완주에선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양 기자, 현장 검증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장 검증은 오늘 오전 10시 준희 양 친아빠 고모 씨 집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엔 우선 고 씨만 호송돼 검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은 꽁꽁 가린 채 아무 말 없이 담담하게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친아빠 고 씨는 이 아파트에서 준희 양 시신을 싣고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내연녀 엄마 김모 씨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군산 야산에 준희 양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핏자국은
준이 양과 가족 유전자가 섞인 사람 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 현장 검증이 끝나면 덕진경찰서로 이동합니다. 이 내연녀 엄마 김 씨가 사는 인후동 자택은 여건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대신하고 준이 양을 유기한 군산에 있는 야산으로 옮깁니다. 고 씨 집 앞에는 꺼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쪽지가 붙은 과자, 그리고 국화 한 송이가 놓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아빠 고 씨가 준이 양이 숨진 뒤에도 양육수당을 꼬박꼬박 받아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채널A 취재 결과 고 씨는 이 준이 양이 숨진 지 2달이 지난 지난해 6월 13일 집 근처 읍사무소에서 준이 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모두 7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완주군청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이 사실을 알아채 지난 2일 고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고 씨는 준이 양이 내연녀 이 씨의 말을 듣지 않아 복숭아뼈 부위 등 발을 심하게 밟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준이 양은 당시 크게 다쳤지만 고 씨와 이 씨는 이를 방치해 발목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고 걷지도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